옛날 아주 먼 곳에 산이 둘러싼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풍부한 자연, 자원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주민들은 아주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요. 이곳에는 노자 철학을 믿고 따르는 한 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 여토. 노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의의 철학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운 통치자가 임명되었습니다. 이 통치자는 젊고 야심찬 사람이었는데 그는 마을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지요. 농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물리적인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나무들을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강가에 큰 시장을 열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통치자의 계획에 기대를 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한 수pe벌채는 홍수를 불렀고 새로운 농업 기술은 토양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었지만 외부 상인들이 몰려오면서 마을의 전통과 문화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죠. 마을의 자연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이 변해가는 것이 안타까운 노아는 통치자와 마주하여 조언을 건넸습니다. 노아는 통치자에게 무의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통치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조화로운 삶입니다. 때로는 고요히 바라보며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치자는 노아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강한 폭풍이 불어닥쳤을 때 커다란 나무는 그 강함에도 불구하고 뿌리째 뽑혔으나 작은 갈대는 휘청거리면서도 다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강함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뜻이었죠. 통치자는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였고 마침내 마을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을 멈추고 잘못 도입된 기술들을 폐지했으며 시장의 규모를 줄여 다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신 그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도입해 마을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다시 안정을 찾았고 사람들은 마을의 자연 속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치자는 노아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노아는 항상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음이 무기력함을 뜻하지 않으며 때로는 가장 큰 행동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예술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며 무의의 가르침을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어느 봄날 퇴계 이황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황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학문 적지식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들이를 계획했죠. 제자들은 평소에 글과 책으로만 배우던 성리학을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자연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들떠 있었습니다. 드넓은 들판과 푸른 숲을 지나가던 중 이황과 제자들은 한적한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장소에서 이황은 제자들에게 자리를 잡고 둘러앉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오늘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기연론을 이곳에서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황은 물가에 있는 자그마한 돌을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돌을 보게. 이 돌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기가 담겨 있다네. 물질이고 눈에 보이며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것이지.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황의 설명을 동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 속에는 이는 어디에 있을까? 이황이 묻자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는 돌의 형태를 결정짓는 법칙과 그것의 본질적인 역할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황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래 맞다. 이는 비록 무형이지만 그 돌이 왜 그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근원적인 원리라네. 이어 이황은 강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저 강물을 보게.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비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일정한 질서와 법칙이 존재하네. 바로 그 질서가 이라고 할 수 있지. 제자들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의 기이론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황은 제자들에게 강둑 아래로 내려가 강물을 손으로 직접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얕은 강물에 손을 담그며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돌을 만졌을 때와 지금 이물을 만질 때 느끼는 차이는 무엇인가? 제자들은 둘 다 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돌은 고정된 형태를 가졌고 물은 항상 흐른다는 차이를 찾았습니다. 이기 원론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와 기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것이네. 이황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무형에 이는 형태를 가지는 돌 속에 스며들어 있고 끊임없이 변하는 물 속에서 흐름과 질서를 만들어내지 우리는 이를 통해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원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모든 현상을 이끌어가는지를 알 수 있네. 이렇게 하루 종일 자연 속의 소위 교훈과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이기원론의 심오한 의미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은 이황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는 책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할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황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그 뒤로 제자들은 이기원론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와 기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연 속에서의 하루는 그들에게 단순한 나들이 이상의 가르침을 주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한 작은 마을에 율곡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기어발설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며 지혜를 나누기로 유명했죠. 아무리 바쁜 날에도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농부가 이웃과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말리며 노인에게 데려갔습니다. 율곡 선생님, 이들의 싸움을 해결해주세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기어발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농부를 포함한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알겠지만 지금 그 얘기가 우리 싸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율곡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요. 기는 그것을 실제로 드러내는 힘이라 할 수 있지. 이와 기는 함께 작동하며 우주와 우리의 삶을 움직이네. 두 사람의 다툼도 마찬가지로 이와 기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벌어진 것이지. 사람들은 놀라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율곡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인 그대의 마음에는 평온하고자 하는 본래의 이가 있었을 것이네. 그러나 누군가 그 평온을 깨뜨리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기가 반응하며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지. 이것이 바로 이기오발이라는 것이야.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과를 바탕으로 기를 조절하는 것이네. 이가 평온과 평화를 택하고 기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면 두 사람의 다툼은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농부도 얼굴을 붉히며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율곡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의 실질적인 교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율곡, 노인의 말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와 기를 조율하여 평화를 유지하라. 이 말은 그들에게 하나의 지혜로운 법칙이 되어 마을에서는 다툼보다 더 많은 화합과 이해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곡, 노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 오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철학 동아리 모임이 열렸습니다. 모임의 주제는 바로 이마누엘 칸트의 선언적 종합 판단이었습니다. 매주 모이는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새로운 철학적 개념을 겨루며 이를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해석을 발표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전설적인 이야기꾼 정할아버지였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이론을 머릿속에서 요리조리 굴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두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옛적 이 마을에는 100년 묵은 떡갈나무가 있었다네. 그런데 그 나무 아래에선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마치 계곡에 물이 흘러내리듯 그 나무 주변에선 시간이 제멋대로 흐르는 거야. 한 번은 한 소년이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녀석은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네. 사람들은 숨죽인 채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참지 못해 이 나무의 비밀을 풀어보려 했지. 결국 마을 최고의 지혜자라 불리던 연 박사님이 떡갈나무 아래로 내려갔다네. 여기서 정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 박사님이 그 나무 아래서 한참 고민하더니 손뼉을 탁 치며 외치더라고. 아이, 그야말로 칸트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언적 종합 판단이로구나. 라면서 말이지. 주변 사람들이 저마다 궁금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용감하게도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 떡갈나무는 일종의 선언적 종합 판단으로서 경험을 통해 얻은 것도 아닌데 누가 알겠는가? 세상의 진리를 직접 보여주는 표본이 아니겠는가? 조화롭고 규칙적인 세상의 움직임을 말이지. 마치 수학 법칙이 그렇듯이 우리가 단지 상상이나 느낌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비밀이라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시간의 본질, 삶의 가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었지.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다들 감동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후 할아버지는 본론으로 돌아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칸트의 선언적 종합 판단이란 개념처럼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경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킨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야. 이렇게 해서 철학 동아리 모임은 칸트의 이론을 매개로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깊은 인식을 얻게 되었고, 모두는 다음 모임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썰을 가지고 올 것을 약속하며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